안녕하세요. 최승호 강사입니다. 선택 과목이네. 선택 과목을 지금 뭐 세 과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지방자치론 또는 지방행정론의 개관을 좀 보고요. 그래서 뭐 선택 과목이 재작년서부터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가 나온 다음에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해서요. 그렇게 뭐 단기간 내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빨리 없어지면 저도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내후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서서 특강을 제가 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요. 선택 과목이 뭐 그 정도로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지방행정은 왜 하려는 거예요? 최소랑? 왜 하려는 거죠? 젤디 학생?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누가요? 응? 여기 알아보니까 외우면 된다고 해요? 그 앞에 학생은요? 응? 설명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요? 그 앞에 학생은요? 그럼 정책학을 하면 되잖아요. 정보체계를 하기 싫어서 지방행정으로 온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 싫어요? 두 사람은 어서 특강 들었나요? 젤디 학생? 안 들었어요? 제라피 학생은 안 들었어요? 다시 할 만한 시간은 없는데 뭐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고 지나갈 가보면요. 그래서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론 내에 두 과목이 있다고 얘기했죠. 정책학이라는 게 있고 정보체계론이 있는데 세 과목을 좀 특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논의예요. 그래서 정책학, 그리고 정보체계론, 지방자치행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과목을 제가 어사 특강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틀은 행정학과의 연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선택 과목을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제가 행정학하고 정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제 행정학 강의를 듣지 않으면 약간 좀 어려워요. 여러분 따라오기가 약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행정학이 얹은 상태에서 이게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학 강의할 때 나머지 과목, 즉 선택 과목에 항상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행정학이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재미없는 행정학 듣고 들어갔을 텐데 이거 듣고 아마 제 강의를 따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학의 틀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가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학이 기본이고요. 정보체계론이 저희가 보통 행정학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체계론이 3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체계로는 행정학이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정책학은 실질적으로 행정학이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하죠. 반면에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지방행정론 또는 지방자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5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상 행정학과의 연계성 자체가 지방자치론, 지방행정론에 의외로 이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체계론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늘어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정보체계론이 상대적으로 행정학의 연계성 자체는 훨씬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면에 지방연의 저기 50대 50이라고 표현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의외로 추가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 정도의 성격이라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방행정론을 선택을 할 때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정책하기 원래 싫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정책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 앞에 학생 같은 느낌인 건데 정책하기 싫어요. 싫어하거든요. 뭐 제 강의를 따라오던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정책이나 행정학을 따라오던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책학적으로 다 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따라오다 보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게 돼요.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론이나 정보체계나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대부분이 제가 처음 봐요. 여러분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보게 되면서 행정학이나 아니면 정치학 또는 경제학과의 연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행정자치론은 재미나게도 이 두 개가 들어와요. 저 세 개의 균형성 자체가 상당히 잘 맞춰져 있는 과목이 지방행정론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학의 내용하고요, 경제학의 내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대부분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수업할 때 경제학이나 정치학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하는데, 경제학이나 정치학 얘기를 할 때 다시 반복할 만한 여력은 없어요. 선택 과목이 이제 12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정치학이나 여러분이 들었던 경제학을 기준해서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이 앞쪽에 네 과목을 얼마나 잘 돌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네 과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론 여러분한테 질문은 거의 안 할 텐데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부분 모르니까. 그래서 앞에 네 과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수준적인 측면에 공부가 아마 전혀 안 된 상태로 대부분 여기는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쪽 네 과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가 선택 과목을 결정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결국 그렇게 보면 앞쪽 네 과목의 공부에 대한 확인이다. 근데 대부분 보면 글쎄요, 제 수업 따라오는 학생들 지혜하고 나머지 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선택 과목 자체를 일단 안 듣는 학생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뭔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공부 못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이 자체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보다 보다 중요한 게요, 앞쪽 네 과목을 제대로 돌았냐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딩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비수단을 내가 제대로 돌았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수업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를 많이 안겨주는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직접 물어보진 않을게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뭘 한 거지? 제대로 한 거야?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정치학이나 경제학, 심지어 행정법까지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재미난 게 선택 과목 3과목 중에서 행정법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지방행정론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의 강론 파트, 지방자치법이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행정론이라는 과목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재미나게도 앞쪽 4과목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학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저게 다른 과목이 들어와서 그래요. 정치학이 들어오고 경제학이 들어오고 행정법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저 전체가 모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분량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정책학에 비해서 분량이 적다. 물론 정보체계론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분량이 제일 적은 과목은 정보체계론인 건 맞아요. 다만 행정학이 완전하게 잡혀 있을 때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체계론은 완전하게 행정학과 맞물려져 있거든요. 정책학은 상대적으로 정치학과 경제학이 합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행정학과 연결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비해서 여러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지방행정론이라는 과목은 완전히 균형 잡혀져 있죠. 그래서 앞쪽 4과목의 균형성,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앞쪽 과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원래 전제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앞쪽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복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선택 과목 들어오면 선택 과목에 대한 복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택 과목을 돌 생각이면 복습을 꼭 하세요. 아니면 그냥 빠지든가. 선택 과목.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수험생의 자세고.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가 여기에서 일단 출발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핵심이 앞쪽 4과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긴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 분석의 틀 자체는 기본적으로 제가 행정학을 쓰는데, 행정학을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달랐어요, 저희가. 기본 구조가. 그래서 일단 행정학의 틀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정책학을 할 때, 정보체계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행정학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 기본 틀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지방행정이죠. 행정학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중앙행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행정. 그래서 지방행정론이라는 과목은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지방, 두 번째 행정, 세 번째 론이에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건 중앙에 대한 지방의 개념이죠. 일단 과목을 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로커스가 달라요. 로커스하고 포커스는 제가 강학상 사용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인데 아마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로커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때 로커스 자체는 장소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론이니까 지방이다. 그렇다면 지방이라는 건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대칭 개념이죠. 그래서 지방행정론은 중앙에 대한 지방이라는 로커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행정학과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왜? 로커스가 차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죠. 즉 포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요.
그래서 이때 포커스라는 건 일정한 장소 개념에 있어서 초점 개념이라고 하는데 앞쪽에 로커스에 대한 포커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 답안에 쓰는 용어는 절대 아니에요. 강학상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커스와 포커스가 있고, 그렇다면 포커스는 뭐지? 포커스를 두 개로 가지고 들어간 걸 조심하시고요. 하나는 행정이에요. 행정이네. 또 하나는요, 자치. 그래서 저 두 개 용어 자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도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과목 자체를 지방 행정론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수님 책은 지방 자치론이라고 되어 있죠. 김영순 교수님 책 자체가 지방 자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행정으로 지칭할 때와 자치로 지칭할 때 다른 겁니까? 명확히 구분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의 용어적인 측면의 논의인데. 그래서 자치라고 쓸 때, 행정이라고 쓸 때, 자치라고 쓸 때는 강하게 연계되어져 있죠. 즉, 지방의 본질을 자치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성차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적이죠.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를 보여주죠. 반면에 저기 행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쪽인데요. 행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쪽이 논리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왜 다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다른가? 이게 발생론적인 기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마다 약간씩 달라요. 즉 어떤 국가는 자치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요. 어떤 국가는 행정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학에서 아마 이 내용을 다룰 때 이 정도까지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행정학 강의 때 지방자치, 지방행정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들었을 리가 없겠죠. 총론만 하니까.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연역적인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생론적인 기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인데, 그래서 행정학에서 저희가 강의를 할 때 발생론적인 기원, 즉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수님 책에 보면 먼저 목차를 좀 보세요. 김명 교수님 책에 사판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모든 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 자체는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만 읽으면서 보통 예비 정도가 끝났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최소한 그 목차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비의 본질은 어드레스 주소 잡기라고 얘기를 해요. 전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드레스 주소 잡기라는 것 자체는 흐름, 플로어적인 측면과 블록이라는 측면의 만남, 이걸 제가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주소 잡기라고요. 그래서 주소 자체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 책 기준으로 봤을 때 교수님 책의 차례는 별도로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가장 먼저 시키는 게 그건데요. 그래서 차례를 가지고 그래서 익숙해져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모든 책의 목차라는 건 그 사람이, 즉 책을 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방자치론 전체를 난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의, 즉 김영준 교수 입장에서의 흐름인 건데요. 나는 지방자치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에 대한 논의죠. 거기서 계보 문제예요. 제1장에 이제 3절이 있죠. 제1장에 이제 3절이 있는데, 제1장에 이제 3절이라고 해서 12페이지라고 돼 있고요. 지방자치의 계보와 그 차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도 출발점이 지방자치의 계보적 관점에서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단체자치라는 표현은 참 안 쓰는 편인데요. 주민자치라는 표현은 의외로 꽤 많이 쓰죠. 왜 단체자치를 안 쓰고 주민자치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 그래서 이런 식의 논의는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기출문제가 아마 두 개 나눠졌을 텐데, 하나는 행정학이고 또 하나는 정보체계론인데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항상 보셔야 해요. 경제학서부터 모든 과목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진도별로 된 기출문제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 강의 듣기 전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는 걸까? 왜 연도별 기출문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걸까? 진도별 기출문제의 본질은 강약을 잡게 해요. 즉 파트별로 봤을 때 어떤 파트가 어떤 파트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냐를 잡게 만들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행정환경의 변화는 이라고 시작하는 게 지금 행정학의 기출문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방자치 일반론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지방행정론의 기출문제죠. 지금 캐터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캐터고리를 나누는 건 어떤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과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어드레스, 주소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자체가 예비 때부터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 놓고 계속 같이 보는데, 같이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공부가. 특히 뒤쪽 세 과목은 더하죠. 즉 일반 행정의 뒤쪽 세 과목은 범위 자체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깊이 자체가 없죠. 근데 사실 무서운 건 깊이보다는 범위예요.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경제학 행정법은 그나마 다행인 게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죠. 그래서 경제학 행정법은 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깊이가 깊어지는 과목이고요. 일반 행정의 뒤쪽 세 과목,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선택 과목은 재미난 게 깊이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범위죠. 그러니까 범위적인 측면의 방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범위를 방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학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정치학이나 행정학 그리고 지방행정론은 범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범위가 없거든요. 범위가 없는 상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범위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범위가 없는 걸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합격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시험적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학문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방행정론과 시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방행정론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서 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인 거죠. 범위는 없는데 주목하는 지점들이 있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방행정론 자체가 강약이 있더라. 즉 몰려 나오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지. 1년 4개월, 2년 4개월, 3년 4개월에 이게 없으면 시험 준비 불가능해요. 어디서 뭐가 나올 줄 알고 도대체.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범위면서 깊이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서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목의 범위하고 깊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야 를 갖다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정해져야지 안정감이 있거든요.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논인데 이게 아마 앞에 가면 물어보면 여러분 전혀 이게 아마 안 잡힌 상태로 넘어왔을 거예요. 정치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행정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첫날이어서 질문은 가급적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출문제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출문제 관점에서 발생론적 기원이라는 것 자체가 쓰이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있긴 한데 일단 포인트 자체가 한국은 정형적으로 발생론적 기원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요. 정형적인 단체자치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행정학은 영미식의 행정학이라고 아마 행정학에서 봤을 텐데 그래서 행정학 처음 들어갈 때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인 측면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한 이유가 어떤 학문 자체의 기원적 측면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참 중요해서 그래요. 왜 어떤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이 학문이 출발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네, 지방행정론이 딜레마적인 측면을 가진 이유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행정학이 영미행정학이에요. 그 중에 특히 미국 행정학을 제가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왜 유럽 국가들은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잘 발달된 국가들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학 처음 들어갈 때 각 국가 간의 맥락의 차이, 즉 출발점의 차이를 가지고 들어갈 때 핵심적으로 두 축으로 들어가게 돼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안 배웠을 겁니다. 또 설명이 또 길어지는데 그럼 유럽 국가하고 미국이란 국가가 근대 국가적 관점의 출발이다. 정치학의 출발이고 행정학의 출발이죠.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베스팔리아 체제 이유적 관점에 근대 국가의 형성적 측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대 국가의 3대 축이라고 저희가 배우고요. 정치학의 출발이고 행정학의 출발이죠. 근대 국가의 3대 축. 그래서 이 세 개의 시간적인 순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수업의 정치학 행정학의 출발이죠. 한석 교수 논의인데 한석 교수 논의가 역사적 제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예요. 행정학에서. 네, 역사적 제도주의로 들어오게 되면 정치학과 행정학의 분석의 단위 수준에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자 간의 관계성 문제죠. 그래서 유럽 국가하고 미국을 갖다가 제가 비교를 해볼 때 유럽 국가들은 관료제에서 시작해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민주주의로의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 국가인데 거기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최종적으로 관료제가 들어오죠. 이게 행정학의 아버지 논의로 들었죠. 행정학에서 우드로 윌슨 논의는 들었어요? 행정학의 아버지라고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죠. 윌슨의 논의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래요? 내일서부터 앞으로 다 나오세요. 뒤로 가지 말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저는 원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제대로 하세요. 제 수업을 들으려면. 관료제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데 관료제에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민주주의의 루트. 정치학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정치학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 정치고 또 하나는 국제 정치. 이건 로크스예요. 국내 정치가 있고 국제 정치가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포커스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를 다루죠. 그래서 로크스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내와 국제가 포커스적인 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치로. 그래서 이게 정치학인데 정치학이다. 근데 국내 정치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딱 두 개만 다뤄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 정치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갈등의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정치를 뭐로 이해하냐의 문제인데요. 정치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기본에서 18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규정되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데이비드 스톤의 가치 있는 것의 권위적인 배분, 또 하나가 갈등의 제도와 메커니즘. 갈등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통상적으로 행정학은 뭐라고 부르죠?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갈등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공부가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과목 간의 연계성이 없는 게 문제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각각 다른 강사한테 배우니까. 왜 그러냐고요? 정치학 강사가 행정학을 모르니까요. 행정학 강사가 정치학을 모르고요. 그래서 제 강의가 허들링이 높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왜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여러분한테 계속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해요. 경고를. 그래서 따라오기 버거울 거다. 근데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 강의 자체가. 그래서 왜? 앞에 과목을 다 털거든요. 여러분 영어까지 털려. 왜? 공부를 안 했다는 걸 계속 지적하거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요새 저희 학원 분위기가 그래. 그런 걸 지적하면 이상하게 들리나 봐. 왜 공부를 못한다는 걸 지적했는데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공부를 하는 학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 이 갈등의 제도 메커니즘이라는 게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행정학에서 아마 거버넌스 갈등을 제도하는 메커니즘의 양식, 방식이라고 해서 3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3가지 배웠죠.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여기 들어가는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문법하고 어휘만 달라질 뿐 기본적인 논리는 같아요. 왜? 사회과학이거든요. 정치 현상을 다루든 행정 현상을 다루든 지방행정이라는 현상을 다루든 공통적으로 사회과학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행정에서 본질은 뭐냐면 이 과목 간의 연계성이에요. 이 연계성을 잡는 사람이 빨리 합격하는 거고요. 연계성을 잡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하고 일반 행정은 완전히 달라요. 공부 패턴이. 여러분이 보면 일반 행정인데 재경처럼 완전히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게 행정 현상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경제 현상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이죠. 이게 정치 현상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인데 결국
근대 국가의 형성적 관점에서 유럽은 절대 군주 국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절대 군주 국가를 거치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국가,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그 절대 군주 국가를 거치는 국가들은, 그죠? 전형적으로 관료제가 강화되어지죠. 이게 절대 군주 국가를 뒷받침했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의 틀인데, 첫 번째가요, 관료제. 두 번째가요, 상비군. 세 번째가 조세체계예요. 이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예요.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배우는 사회과학에서 정치학, 행정학, 지방행정은 미국적인 역사예요. 다만 유럽이 필요에 의해서 비교되어지는 거죠. 유럽이 필요에 의해서 비교되어진다. 그럼 조세체계가 있고 상비군이 있고 관료제가 있다. 이게 절대 군주국가를 뒷받침했던 3대 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관료제라는 틀입니다. 따라서 상비군 조세체계 관료제, 저게 뭐예요? 근대죠. 근대는 뭐였어요? 그럼 정치학에서 근대 체제를 뭐라고 배웠어요? 웨스팔리아 체제라고 배웠죠. 웨스팔리아 체제 이렇게 배웠을 텐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기출문제 내에서만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내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안 들어오면 기출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전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지금 논의인데, 웨스팔리아 체제라고 얘기하는 근대 국가의 체제, 근대 국제 질서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대 국제 질서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죠? 뭐라고 배웠어요? 정치학에서. 응?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정치학 배운 지 오래됐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하고요, 중요한 걸 잊어먹었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도 중요한 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비 단계에서 꼭 머리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서 모든 걸 암기하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암기를 하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1순환, 2순환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경제학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죠? 1순환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정법은요? 항상 순환 개념이 난이도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환은 예비순환 때 가장 쉬운 거라고, 1순환, 2순환, 3순환 어려운 걸로 나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비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하고, 1순환에서 기본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게 순환의 의미죠.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최소한의 베이스, 지금 뭐 베이스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지만, 이 베이스 자체가 머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공부는 눈덩이 굴리기 같은 거예요. 핵심 정보를 단단한 걸 만들어 놓고요. 제가 눈사람 만들 때 그렇게 하죠. 눈덩이 굴릴 때. 안에다 돌멩이 이런 거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늘리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지? 그걸 가르치는 게 예비인데,
근데 기준은 딱 하나예요.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가 풀려야 돼요. 쓸데없는 거 가르쳐야 의미도 없고,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대학도 아니고, 저희는 학원이거든요. 뭐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건데. 그럼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비 때, 요만큼을 아셔야 해요. 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기준이. 그렇게 안 가르쳤겠지만. 포인트가 많으면 직권이에요, 직권. 자,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스트팔리아 체제라는 것 자체의 핵심은 뭐냐? 베스트팔리아 체제적 관점에서 절대 군주국가를 거치지 않은 미국이 절대 군주국가를 거쳤던 유럽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게 핵심인데. 절대 군주국가를 거쳤다는 건 이런 식의 아마 정치학에서 봤을 텐데요. 이 논의를 파워의 시프트적인 측면을 거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파워 시프트를 뭐라고 배웠어요? 무빙 다운, 무빙 업, 무빙 인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이 의미가 뭐예요? 베스트팔리아 체제의 의미가 뭐라고 배웠어요?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의 독립이라고 배웠죠.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뭐예요? 역사는 전혀 안 배웠어요? 정치학에서? 들어는 봤어요?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모른다고 해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지 아니면 다 아는 걸로 넘어가요. 여러분 도움 전혀 안 될걸요? 반응을 하세요. 경고해요. 파워가 시프트한다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모인다는 걸 의미해요. 제일 위에 무빙 다운이라는 것 자체는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으로의 힘의 전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 베스트팔리아 체제라는 건 30년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30년 전쟁이라는 건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이죠. 최종적으로 신교가 승리한 거고, 따라서 구교로부터 신교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돼요. 이때 구교라는 것 자체가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인데 교황이죠. 그러니까 교황권으로부터 군주권이 드디어 분리되어졌다. 이게 무빙 다운이에요. 두 번째, 지방의 중세적 관점의 영주권 자체가 군주권으로 흡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빙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과정이 지방인정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앙과 지방의 관계성이죠. 이게. 각 과목마다 사회과학은 똑같은데요. 분석의 틀이. 각 과목에서 필요한 영역 자체를 저희가 뽑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정책이나 행정학에서 2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었다면 이 용어적인 측면만 일단 제시를 하고 이 설명이 원래 필요 없어야 돼요. 그냥 뭐 무빙업이다. 이게 무빙업이다. 무빙업을 뭐라고 하는데요? 중앙 집권이라고 해요. 위의 국가의 기본적인 출발은 뭐죠? 중앙 집권인 거예요. 결국 유럽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아마 여러분이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1980년대 이후적 관점 환경의 변화라고 해서 이걸 뒤집어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근대에서의 탈근대로의 전환이죠. 탈근대 전환에서 들어왔던 게 이게 무빙 업하죠. 이게 무빙 다운하죠. 이게 무빙 아웃이에요.
저 위에를 뭐라고 배웠죠? 세계화. 아래를 뭐라고 배웠어요? 지방화. 뭐라고 배웠어요? 민주화 또는 민간화. 민주화 또는 민간화. 이 세 가지로 들어오죠, 이렇게. 배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아마 여기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1980년대 이후적 관점의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분석 틀이거든요. 그걸 제가 거시 환경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세계화 위로, 지방화 아래로, 민주화 민간화 바깥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신중세. 정치학에서 디프레논이죠. 신중세. 새롭게 뭐예요? 중세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즉 근대적 관점에서 아래로, 위로, 안으로의 논의가 다시 위로, 아래로, 바깥으로. 결국 역사는 시계추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죠. 역사의 시계추적인 반복이 저희한테 뭘 가져와요? 예측을 가져와요. 그래서 정책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하죠. 예측에서 출발해요. 예측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기본인 거예요. 사회과학. 그게 행정학이 됐든 그게 정치학이 됐든 간에 심지어 경제학도 그렇죠. 예, 역사적인 전개거든요. 되게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예비 때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의 역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전공한 경우에도 참 부족한 부분이 여기인데 이게 사회과학에 입문하는 기본이에요. 시험적 관점에서.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 시험. 저희 시험에서. 그래서 방법론은 장황하게 얘기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할게요. 다만 방법론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단계가요. 네, 마지막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과목별로 방법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법론의 본질은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죠. 그래서 맥락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꾸로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디에서요? 미국이에요. 뭐라고 배웠어요? 미국의 저 출발점을요. 역관주의예요. 스포일 시스템 역관주의는 들어봤어요? 역관주의. 1789년 건국 이래 미국은 역관주의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즉 미국은 민주주의부터 출발했다.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전환되는 계기가 오게 되죠. 여기 뭐의 발달과 연계돼요? 자본주의야. 저게 뭐였어요?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즉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의 심화라는 게 반영되어져서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뭐가 부각된다? 관료제의 필요성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드로 윌슨의 1887년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의 의미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왜 필요한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정치가죠. 이 당시에는 소장 정치학자예요. 행정학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학자가 아니에요. 다 정치학자고, 다 경제학자고, 다 사회학자고.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과목은요, 자기 이론이 없어요. 모든 걸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가 그렇죠. 정치학자인 아버지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니까 행정은 경영의 영역이라고 선언을 하니, 이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행정학에서 아버지가 갓하드가 태초에 말씀을 하신 거죠.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경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아마 칼 가는 기술의 비유라는 표현으로 봤을 거예요. 어느 강도가 칼을 정교하게 가는 걸 본다면 나는 칼을 갖고 살인을 하려는 의도는 배이지 않지. 칼 가는 기술가를 빌려올 수 있다. 여기 대한 논의죠.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뭐예요? 토크빌이 나와야 되죠. 알렉시 디 토크빌의 논의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알렉시 디 토크빌이 우리 프랑스 학자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뭘 본 거죠? 자치를 본 거예요. 자치를요. 그래서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까요? 비교를 좀 해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김병준 교수 책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죠. 형성인데 이게. 그래서 지금 3절에 계보라고 얘기하지만요. 제2편을 보시면요. 이게 지방자치의 전개예요. 전개인원인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사례적 관점에서 저희가 가져야 될 게 참 많은 거죠. 예, 과거를 알아야지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결국 과거를 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의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적 측면에 대한 연역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정책이나 행정학에서 배웠겠지만 각 국가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경로 의존성이 강한 유산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출발했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한국은 정형적으로 뭐하고 가까워요? 하얀색이에요. 위쪽에 한국이 있죠. 한국은 발생론적 기원에서 유럽식의 강한 중앙 집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재미나게도 용어적인 측면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게 이쪽으로 가요. 자치. 이게 이쪽으로 가요. 행정. 저렇게 되죠. 그래서 행정고시의 선택 과목, 일반 행정 선택 과목에 지방행정론이라는 게 있는 건 뭘 반영하는 거죠? 위쪽의 출발을 반영해요. 여기 있죠. 이 구조예요.
네, 7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지방직을 보면요. 지방직 7급을 보면 지방자치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7급, 지방직 7급의 객관식에 지방직 7급의 객관식에 과목이 필수예요. 지방직 7급에서는. 필수인데 이게 뭐가 있죠? 필수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선택인데 대부분 그걸 하죠. 뭐 대신에? 경제학 대신에. 경제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방자치론이에요. 근데요, 국가직 5급에 주관식이 있는데 선택 과목에 지방행정론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뭘까요? 완전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왜 지방행정이라고 했을까요? 국가직이었을 거예요. 이건 왜 지방자치라고 했을까요? 지방직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치를. 국가 입장에서 뭘 강조하고 싶죠? 중앙행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저 행정이야. 이게 결정적으로 좋은 문제거든요. 논리가. 그래서 이게 그럼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합니까? 라고 많이 싸우는데 바람직한 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정책이나 행정학에서 예비순환을 듣게 되면 제일 답답한 게 이거죠. 예, 뭐가 맞는지 모른다. 뭐가 맞는지 모른다. 경제학이나 행정법은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는데 저희는 뭐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고 이럴 땐 맞고 저럴 땐 틀리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일종의 캐시 에러의 불확실성 정리의 함의 같은 느낌인 거죠. 정책할 때 아마 배웠을 텐데요. 선거제도 하면서 캐시 에러의 불확실성 정리 기출문제 본 적 있죠? 철수, 제동, 석희 나오는 기출문제 정치학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캐시 에러의 불확실성 정리의 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캐시 에러의 불확실성 정리는 원래 경제학에서 저희가 배워요. 그죠? 후생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에서 의미가 뭐예요? 캐시 에러의 불확실성 정리가 개인의 선호를 집단의 선호로 집합하는 그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데 5가지 공리가 일단 생각나죠. 공준위. 5가지 공준 자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포인트가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리국가적 관점에서 아래쪽, 유럽 국가적 관점에서 위쪽, 한국은 전형적으로 위쪽. 그래서 저희는 맥락을 보면 무지하게 강하죠. 중앙집권의 전통이 무지하게 강해요. 정치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그레고리 핸더슨이 얘기했던 소용돌이의 정치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레고리 핸더슨이 얘기했던 소용돌이의 정치. 한국 정치의 중앙집권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출발점에서.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학자가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한국 정치는 모든 것이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뭐가요? 중앙이.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요? 서울이에요. 한국 정치의 중앙 집권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최영식 교수가 정치학에서 그레고리 핸더슨식의 논의를 많이 비유를 해요. 알렉 디 토크빌과 많이 비유를 하는데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전형적인 뭐니까요?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시스 디 토크빌이 미국하고 본인의 모국인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본인들의 모국인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강한 중앙 집권적 전통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구조가 민주주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김은희 교수 책에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죠. 다 정치학적 논의거든요.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저 위에서 출발해요. 위에서. 그리고 1995년이 한국의 지방자치의 원년 이런 표현을 쓰죠. 정책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선거제도 논의할 때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지선이 있다. 제1회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된 게 1995년이에요. 1992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먼저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정치학에서. 그리고 1995년에 제1회, 올해가 제8회였죠. 제8회 지방 동시선거였는데.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세요. 일반 행정이라면. 일반 행정은 시의성에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정치학이든 행정학이든 지방행정이든.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평소에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요. 신문기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국적인 출발이 중앙 집권적인 전통에서 출발을 했다. 거기서 들어가죠.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건 그래서 이 강한 중앙 집권적인 전통을, 즉 중앙 집권에 대한 지방 분권이라는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부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측면에서 저 위쪽의 논의를 제가 단체자치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을 주민자치라고 하죠. 이게 출발이에요. 지방행정의 출발. 그래서 뭐 출제가 되어지는 건 아닌데요.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이게 연역적인 흐름. 그래서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편의 제1장의 제3절이죠.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단 이 논의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학 행정학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관료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세 개의 관계성, 우선순위의 논의하고 완전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정리가 됐다면 별도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정리가 안 됐다면 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정리가 되면 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앞쪽에 얘가 정리가 돼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래서 분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앞쪽 과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이죠. 여기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